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동생이 저만 따로 밖으로 불렀습니다. 형, 오늘 내가 누굴 본 줄 알아? 누굴 봤는데? 동생이 워낙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잔뜩 긴장한 채 물었어요. 이길자, 그 사람을 봤어. 이길자? 그게 누군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아, 이길자? 금세 기억이 났던 제가 씁쓸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이길자, 어찌나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던지 선뜻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네요. 사실 그동안 살면서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철이 많이 없었다는데요.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아줌마를 따라 노름판에 첫 발을 디딘 후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평생을 술에 취해 사셨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버지가 힘들게 돈을 벌어오기 무섭게 노름판을 전전하며 엄마가 다 날렸다고 했으니까요. 그 바람에 집까지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친할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셔서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친가 가족들은 엄마라는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할 정도였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우리 형제만 남게 되었는데요. 엄마라는 사람은 아버지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았나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 뒤 친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장례식이 끝난 뒤 외할머니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셨어요. 그러다 얼마 뒤 친가 가족들이 우리 형제를 다시 앉혀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엄마의 유일한 핏줄이던 외할머니도 참석해 계셨어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 고모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우리가 그 인간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경기할 지경인데 그 정신 나간 것 자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걷어?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맞는 게 누군데? 친할머니께서 우리 형제와 외할머니를 매섭게 노려봤어요. 이건 전적으로 그쪽 딸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니 말하는 거지만 그때 우리가 결혼도 반대했었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쪽 딸 탐탁지 않아 했었고요. 근데 허구한 날 우리 아들 쫓아다녀서 억지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붙들고 울고불고 그 난리를 치고 결혼했으면 잘 살기나 할 것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냔 말입니까? 불쌍한 우리 아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불쌍한 내 자식, 술도 못 먹던 우리 아들이 허구한 날 술에 쩔어서 그리 살더니만 그여 우리 아들을 이리 만드는구만. 입이 있으면 어디 말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부하가 치밀어 올랐던지 친할머니께서 고함을 지르시다가는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딸 자식 잘못 키운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주들은 앞으로도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나마 우리 딸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외할머니가 친가 가족들에게 무릎까지 꿇은 채 흐느끼셨어요. 그 모습에 친할머니 할아버지 눈에서도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조용히 앉아만 계시던 친할아버지께서 외할머니께 무엇인가를 건네줬어요. 이건 우리 아들이 남기고 간 보험금이랑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입니다. 사돈이 손주들 키우시겠다고 하니 받아가시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며느리가 집까지 날려먹었을 때 우리가 둘을 이혼시켰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네?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가 그 돈을 받겠습니까? 우리 사위 목숨값을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아들 목숨값으로 받은 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돈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손주 몫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우리 아내랑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라 솔직히 손주 얼굴을 매일매일 볼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이렇게 만든 사돈딸이 계속 생각날 것 같거든요. 애들 키우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 돈으로 애들 잘 키워주십시오. 단 하나, 사돈 딸에게는 10원 한 푼도 주시면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는단 말입니까? 외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받으세요. 이건 우리 아들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봉투 하나를 더 내미셨어요. 저는 못 받습니다. 아니요, 받으셔야 합니다. 다 받으시고 우리한테 미안하면 우리 손주나 잘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살면서 서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친가 가족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할아버지께서 뒤를 돌아 제게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대준아, 이 할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절대 용서하지 마렴. 할아버지께서 동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그 말만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면서 친할아버지 할머니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친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정말 나쁜 분들이었다면 아빠의 보험금이랑 퇴직금 그리고 부의금까지 우리 형제에게 절대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실 엄마의 도박 때문에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동생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니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 세상 천지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 외할머니께서 틈만 나면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 우리는 외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시장 한귀퉁이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꼭두 새벽에 나가셔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랬기에 제가 5살 차이 나는 동생을 챙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라는 사람이 외할머니 집으로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날 몸이 안 좋으셨던 외할머니께서 장사를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와 계셨기에 외할머니께서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었어요. 이런 정신 나간 것을 봤나? 네가 인간이야? 이 미친 거사! 여기가 어디라고 그 쌍판태기를 들이밀어! 외할머니 입에서 어마어마한 말들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인간은 마치 능구렁이 마냥 외할머니를 슬금슬금 피해 다니기 바빴는데요. 엄마, 쟤들 아빠 죽었다며? 그럼 보험금이랑은 어떻게 했어? 엄마가 쟤들 키우니까 다 받았지, 그렇지?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 양반들이 나한테 돈을 줬겠냐? 너 때문에 생떼 같은 아들자식 그리 됐는데 돈을 줬겠냐고. 네가 빌려간 돈까지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까지 갚아주느라 내가 아주 등골이 빠질 지경이야. 이 정신나간 거사. 너 아주 잘 왔다. 너 때문에 그 양반들이 돈 뜯어간 거 네가 다 갚아. 거기다 내가 지금 네 자식들 키우느라 사채도 쓸 판이야. 그러니까 돈 내놓고 가. 아, 그러니까 그 집에 그냥 맡기지 그랬어. 정 안 되면 태준이라도 맡겼어야지. 엄만 생각이라는 게 없어? 엄마라는 인간이 적반하장으로 외할머니께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장롱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시장에서 돈 좀 벌잖아. 돈 어딨어? 나 돈 필요하단 말이야.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넣어줄 돈이 어딨어? 당장 나가! 외할머니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덩치가 워낙 컸던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장롱 한구석에서 뭔가를 찾은 모양이었어요. 뭐야, 근데 이거밖에 없어? 이번에 큰 판 열리는데 미치겠네. 할 수 없지. 이거라도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네. 그리고 태준이 쟤라도 시부모한테 맡겨. 엄마 혼자 둘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엄마는 그 말만을 남긴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우리 형제는 엄마라는 사람에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 버렸는데요. 세상에나 외할머니 집으로 들어서던 그 순간부터 집을 나가던 그 순간까지 엄마는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보험금 얘기를 꺼내? 아주 징글징글한 인간이다. 저게 사람이냐? 괴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다. 외할머니께서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할아버지께서 주신 돈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꽁꽁 숨겨뒀고 말이죠. 그날 엄마라는 사람이 가져간 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 뒤 엄마는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외할머니는 혼자 악착같이 우리 형제를 키워내셨는데요. 태준아, 학교 다녀오면 동생 밥 잘 챙겨주고 해야 한다. 할머니가 밥이랑 국은 끓여놨으니까 네가 챙겨서 같이 먹어. 싫어. 나도 친구랑 약속 있어서 늦게 올 거야. 엄마라는 사람이 다녀간 뒤로 저는 한동안 계속 겉돌았던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니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 다 이 할미 잘못이다. 그치만 태준아,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니들이 잘 돼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할미가 니들 친할아버지 할머니를 볼 면목이 있지. 라며 눈물바람이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겉돌기 시작했고 허구한 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항상 어울려 다니던 친구 중 한 명이 야, 우리 오늘은 중앙시장에 가볼까? 라고 물었어요. 중앙시장? 난 싫은데. 제가 단박에 거절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기에 잠시라도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특히나 친구들에게 생선 장사를 하는 외할머니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뭐야, 네가 안 가면 어떡해. 얼른 따라와. 그렇게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갔는데요. 다행히 외할머니와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한참을 놀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문득 외할머니께서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 구석에 숨어서 외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었음에도 점심 식사를 못 하셨던 것인지 외할머니께서 한참 늦은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외할머니께서 그 추운 겨울에 차갑게 식어서 거의 얼어붙다시피 한 밥에 김치를 얹어서 억지로 꾸역꾸역 삼키고 계셨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채소 팔던 한 할머니께서 아유, 동생, 그렇게 찬밥을 먹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나이가 있는데 그러다 큰일 나, 이 사람아. 라며 앞쪽에 있던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물을 조금 얻어다 주셨어요. 형님, 매번 감사해요.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따순 밥을 먹어서 뭐 하겠어요. 딸 자식 잘못 키워서 사이 그렇게 보내고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게 어디 자네 잘못이던가. 자네도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남편 떠나보내고 힘들게 딸 자식 키워냈잖아. 그 정도면 자네도 할 만큼 한 거야.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말게나. 채소가게 할머니께서 우리 외할머니를 위로하셨어요. 저는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우리 큰손주가 공부도 안 하고 영 마음을 못 잡네요. 하긴 이 와중에 마음 잡는다는 게 더 신기한 일이겠지만요. 그런데 저러다 지 엄마 꼴 나는 게 아닌지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외할머니께서 눈물까지 훔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손님이 생선을 사기 위해 외할머니께 다가왔어요. 어머, 식사 중이신가 보네요. 다음에 올게요. 아이고, 아닙니다. 밥 다 먹었어요. 뭘로 드릴까? 고등어? 갈치? 말만 하세요. 내가 금방 손질해 줄 테니까. 외할머니께서 도시락통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는 손님을 맞았어요. 그 바람에 도시락통 안에 들어있던 수저가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외할머니는 생선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손님을 보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날 처음 외할머니 얼굴에 있는 짙은 주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토록 어찌나 고생을 많이 하셨던지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거든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외할머니께 상고에 가겠다고 했어요. 이 할미 돈 많다. 그러니까 대학 갈 생각해. 할미가 네 아빠 보험금이랑 그때 네 할아버지가 주신 돈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건 네가 크면 그때 줄 거야. 니들 엄마가 쫓아와서 빼앗아 갈까봐 지금은 절대 어디 있는지 말 못해. 외할머니께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할머니, 태성이 엄청 똑똑한 거 알지? 제 머리 완전 천재라니까. 태성이 학교에서도 전교 1, 2등 하잖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 태성이 공부시켜야 돼. 우리 태성이 밀어주면 뭐가 돼도 크게 될 거라니까.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태준아, 네가 잘 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께 미안하지 않지. 꼭 그래야 한다.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잘 되는 거나 태성이가 잘 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리고 상고 가서 또 정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대. 그럼 할머니 고생도 끝이야. 네가 잘 돼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낼 텐데. 외할머니께서는 그 말만을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상고에 들어갔습니다. 상고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작은 회사 경리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을 한 뒤 저는 악착같이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기에 학원부터 과외까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것 같습니다. 결국 얼마 뒤 동생은 그 어렵다던 서울에 있는 명문대 법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지경인데요. 마치 제가 합격을 한 것 마냥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거든요. 동생은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더니 대학 졸업 후 3년 만에 그 어렵다던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동생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걸 보고는 우리 가족 셋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얼마 뒤 외할머니가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태준아, 너 이제 다 컸으니까 네 아빠 보험금이랑 이것저것 넣어둔 통장 네가 보관하고 있어라. 이건 너 결혼할 때 쓰면 좋겠구나. 할머니, 그 돈 할머니가 그냥 써. 우린 이제 둘 다 살만하잖아. 할머니가 내민 통장을 제가 다시 돌려드렸어요. 네 아빠 보험금을 이 할미가 무슨 낯짝으로 쓰겠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네가 받아도. 그래야 이 할미 마음이 조금은 편할 것 같구나. 하긴 할머니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하네. 그럼 이 돈 태성이랑 둘이서 나눠서 갖던지 할게. 나 혼자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안 돼. 그 돈은 온전히 널 위해서만 써야 해. 꼭 그래야만 한다. 외할머니의 표정이 사납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태성이랑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는 거지. 사실은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할머니께서 긴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네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니들을 왜 안 데려간 줄 아니? 그거야 엄마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 그치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때 너도 기억하잖니? 네 친할아버지가 너한테만 미안하다고 했던 말. 태성이한테는 그런 말 안 했었잖아. 그거야 태성이가 아직 많이 어렸으니까 형이 나한테만 말한 거잖아. 그때까지도 저는 외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지금부터 이 할미가 무슨 말을 해도 태성이랑 너는 형제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태성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너랑 나만 알고 있자꾸나. 외할머니께서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정말이지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말이다. 태성이랑 너는 아빠가 달라. 뭐? 아빠가 다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나 놀랍기에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혀올 정도였어요. 너도 알다시피 니들 엄마가 허구한 날 집을 비웠었잖니? 그런데 어느 날은 니들 엄마가 집에 들어왔는데 웬 애를 데리고 들어왔더란다. 그 모습을 보고는 네 아빠가 기가 막혔던지 나한테 연락을 했더구나. 내가 급히 너희 집에 갔는데 니들 엄마는 그 길로 감쪽같이 사라지고 네 아빠가 태성이를 안고 있더란 말이지. 내가 네 아빠를 볼 면목이 없더구나. 그래서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태성이가 네 아빠한테 안겨서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약한 네 아빠가 우선은 데리고 있겠다고 하더구나. 그러다 그냥 그렇게 데리고 살게 된 거야. 그랬으니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천불이 났겠니. 처음에는 너라도 그냥 데리고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양반들도 워낙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라 태성이랑 너를 떼어놓질 못하겠다고 하더구나. 그렇다고 해서 태성이까지 데려갈 자신은 없고, 그리고 태성이가 항상 네 옷자락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었거든. 네 아빠 장례식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둘 다 나한테 맡긴 거다. 아빠까지 그렇게 된 마당에 그래도 형제인데 떼어놓을 수 있겠냐고.
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거든.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제가 멍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그 돈은 온전히 너를 위해서만 쓰거라. 그래야 내가 네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지. 외할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어찌나 놀랐던지 심장이 쉴 새 없이 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을 더욱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화병이 날만 했겠더라고요. 그 뒤 저는 엄마라는 사람을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나중에 동생에게도 그 사실을 말해줬어요. 언제까지나 숨기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대성아, 그래도 넌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알고 있지? 당연하지 형. 참 더럽고 치사하긴 하지만 형이랑 난 한 뱃속에서 나온 건 맞으니까. 근데 말이야, 형이 나와 생판 남이었다고 하더라도 형은 영원한 내 형이야. 그건 변함없는 일이야. 동생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결혼까지 하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생이 저를 따로 밖으로 부르더니 이길자라는 이름을 되뇌었어요. 맞습니다. 이길자는 우리를 낳아준 그 생모 이름입니다. 한참을 멍에 앉아 기억을 되새기고 있던 저를 보며 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형,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이랑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네? 왜? 그건 무슨 말이야? 제가 놀라서 동생을 바라봤어요. 그게 말이야, 얼마 전에 큰 사기 사건을 하나 조사하다 보니 피의자가 어딘지 모르게 눈에 익더라고. 전에 외할머니 장롱에서 엄마 사진이랑 본 적 있었잖아. 많이 늙긴 했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얼굴이더라고. 근데 이름을 보니까 이길자더라고. 그때 딱 알았지. 아, 이 사람이 우리를 낳아준 그 생모구나 하고 말이야. 사기에다 뭐다 이미 전과도 많고 내가 자세히 알아보니 도박은 여전히 못 끄는 것인지 그 바닥에서 아주 유명하대. 그랬겠지. 도박에 미쳐서 남편도 자식도 두고 집 나갔는데 그런 사람이 정신을 차릴 리가 없지. 저도 모르게 실수가 새어나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형, 근데 말이야, 생모가 날 못 알아보더라고. 물론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바로 눈앞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못 알아보더라고. 그런 사람이 날 낳은 생모라는 게 어찌나 창피하던지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더라니까. 형이 얼굴을 안 봐서 그렇지 얼굴이 아주 형편없더라고. 동생의 얼굴에는 망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대성아,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뭔가 도움을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넌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 잠깐 동안 어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대성아, 넌 검사잖아.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주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도와주는 게 검사 아니니? 그 사람이 사기쳐서 피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니?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넌 늘 하던 대로 모든 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네가 사법고시 합격한 날 나한테 그랬잖아. 돈이 많든 적든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생모한테 죄책감 그런 거 가질 필요도 없어. 알겠지? 알았어 형. 걱정 마. 그냥 심란해서 말해본 것뿐이야. 대성아, 근데 말이야, 외할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자. 우리 할머니 이제야 살만하신데 그 말 듣고 나면 할머니 심정이 어떻겠니?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모른 척 하자. 알겠어 형. 난 형이 말하는 거라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제서야 동생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동생의 말로는 그 뒤 생모가 동생 앞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인상이라는 것은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날 가까이에서 생모를 만나보니 얼굴이 아주 처참하더랍니다.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눈빛에 얼굴은 기미인가 뭔가로 뒤덮여 있어서 거무스름하다 못해 흉측해 보일 정도였고 거기다 얼굴과 목에 주름이 외할머니보다 더 많아 보이더랍니다. 외할머니 집에서 보던 사진 속의 그 얼굴이 아니더래요.
그것만 보더라도 생모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딱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동생이 생모에게 조용히 물었다는데요. 그동안 기록을 보니 전과 기록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피해자들 가정 파탄 내고 이렇게 살면 죄책감 이런 거 안 생기나요? 조사해보니 당신 때문에 지금 이혼한 가정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동생이 생모를 노려봤다고 합니다. 검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그 사람들 말 다 거짓말입니다. 생모가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까지 글썽이더랍니다. 억울하다고요? 이보세요. 최소한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당신이 하도 딱해서 돈을 빌려준 분들도 있던데요. 이길자씨 당신 아들이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 이길자씨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아들이 어딨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이길자씨 당신한테 아들이 있긴 있는 겁니까? 동생이 생모를 빤히 바라봤다고 합니다. 검사님, 저한테 아들이 있다는 말, 그 말 다 진짜예요.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생모가 목소리를 높였다는데요. 그래요? 그럼 이길자씨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자, 아들 이름이 뭡니까? 동생은 과연 생모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더랍니다. 저기 우리 아들이 둘이긴 한데 말이죠. 큰아들은 김태준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름이 뭐였더라? 순간 생모가 당황한 채 동생을 바라보더랍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들 이름도 기억을 못하시고. 하긴 워낙 어릴 때 그러고 나갔으니 기억이 날 리가 없겠죠. 당신 뱃속에서 나온 당신 아들들이 참 불쌍하네요. 이만 끝내겠습니다. 동생이 직원들에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동생의 행동에 생모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더랍니다. 그날 동생이 저를 찾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형, 그 생모가 말이야.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더라. 당신이 낳아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물들도 자식은 끔찍히도 챙긴다고 하던데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야. 대성아, 너한테는 할머니와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있고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법대로 잘 처리만 해. 명심해. 그 사람과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닌 거야. 슬퍼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알겠니? 제가 동생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말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 뒤 생모는 징역 4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전과 기록도 있고 피해자들이 본 피해가 꽤 컸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생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사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동생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요. 형, 사실 나 얼마 전에 그 사람 면회 다녀왔어. 그 사람? 누구? 생모라는 사람 말이야. 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뭐? 내가 앞으로 그 사람하고 모든 인연 끊고 살라고 했잖아. 제가 잔뜩 흥분한 채 소리쳤습니다.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가족이 산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면회 가서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형이 그때 그 사람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마치 귀신을 본 사람 마냥 덜덜 떨더라고. 그렇게 동생이 제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해줬는데요. 동생의 말로는 면회 신청을 한 뒤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답니다. 아니, 그때 그 검사님 아니세요? 검사님이 저를 왜 불러오신 겁니까? 혹시 생각해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던가요? 그럼 제 형량 좀 줄여주세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횡설수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 순간 동생이 생모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태준은 안다고 했죠? 김태준이요? 우리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생모가 동생을 바라봤답니다. 우리 형이 왜 당신 아들입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시죠. 동생이 분노 가득한 눈빛으로 생모를 노려봤다는데요. 김태준이 검사님 형이라고요? 그럼 검사님이 말을 하던 생모의 눈이 커질 대로 커졌답니다. 네,
저는 김태준의 동생 김태성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자신이 낳아놓고 이름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내팽개치고 간 제가 이렇게 검사가 돼서 당신 사건을 담당할지 누가 알았답니까? 형과 내 몸속에 당신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당신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면서 사세요. 인간이라면 최소한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경고 하나 하죠. 나중에 출소하더라도 형과 저를 찾아와서 엉겨붙을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그랬다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당신 때문에 평생을 독하게만 살아서 난 인정사정 그런 거 없습니다. 동생이 순식간에 생모에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검사님. 생모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은 채 통곡을 하더랍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런 생모를 본 척도 하지 않고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그 뒤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지금까지 생모가 우리를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끔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저를 단번에 알아보신 할아버지께서 태준이구나. 우리 태준이야. 잘 컸구나. 아주 잘 컸어. 라며 안아주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모의 말에 의하면 예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먼 발치에서 몇 번이나 저를 바라보다 가시곤 하셨답니다. 그때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뵐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모로 인해 평생을 고통만 받고 살아오신 우리 외할머니께 효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